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의대 정원을 최소 1,000명 이상 늘리고 지방의사와 필수 의료 분야 의사가 돈을 더 벌게 하는 의료 대수술이 단행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8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밝힌 의료개혁의 내용을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는 7일부터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 여행을 가면 숙박비 3만 원을 할인해주는 쿠폰이 9만 장 발행됩니다. 누가 받을 수 있고 또 어떻게 쓰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최양호 기업정책연구원장,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윤 대통령이 8번째 민생토론회를 어제 경기도에 있는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열었습니다. 초미의 관심사인 의료개혁이 심도 있게 다뤄진 만큼 윤 대통령의 모두 발언에 비장함이 서려 있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국민과 함께는 8번째 민생토론회 분당 서울대병원 안에 있는 세미나실이었습니다. 네, 참석자들과 지금 악수를 나누고 있고요. 국민의례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추진해 가겠습니다. 정부의 의료개혁 4대 정책 패키지는 필수의료, 지역의료를 다시 살릴 최선의 추진 과제입니다. 지금이 의료개혁을 추진해 나갈 골든타임입니다. 오직 국민과 미래를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해 가겠습니다. 네, 의료개혁 세미나답게 이 골든타임, 이 시간 안에 구하지 않으면 환자가 죽는다 이런 뜻이죠. 그 골든타임이다.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 이 말이 눈에 들어옵니다. 윤 대통령이 밝힌 의료개혁 4대 패키지의 핵심, 크게 필수 분야 그리고 지방의료 살리기로 나누어집니다. 쉽게 풀어서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이제 뭐 제목을 보셨듯이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외산소라고 해서 내과, 외과 직접 생명에 관련된 이쪽 분야들이 굉장히 지금 취약해져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수도권 집중이 돼 있는 의료 인프라를 지방으로 펼치면서 사실 필수 의료가 지금 처한 사항을 벼랑 끝이라고 지금 정의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민생의 아주 가장 기본이 되는 건강을 지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중점적으로 어떻게 체계적으로 갈 것이냐. 결국은 언제 어디서나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고 또 이것을 하시는 의사분들은 안정적 환경 속에서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의사들을 확보하는 두 가지가 축으로 해서 지금 이번에 개혁의 고삐를 아주 꽉 잡으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이 얘기를 자세히 좀 풀어 가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런 방안이 담긴 이른바 4대 정책 패키지, 묶음이죠. 4가지를 묶은 그런 정책을 내놨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의대 정원의 확대입니다. 당장 내년부터, 지금의 고3부터 재수하는 학생부터 대폭 그 적용을 늘리겠다는 거죠?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확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아직 정확한 증원 규모는 이제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정부는 의과대학의 현장 인력을 얼마나 수용할 수 있는지 그 역량에 따라서 또 지역 의료 인프라 그리고 인력을 재배치를 얼마나 할 수 있을지 이 부분들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얼마나 증원할 것인지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인턴제라든지 교육 수련 체계도 대폭 체계를 바꾸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교육 수련 체계 의사들의 그런 수련 환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다라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상 역량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 수련 체계를 대폭 개선하겠다라고 밝혔고요. 그리고 전문의 중심 병원 개편과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이 수련의들이 처한 환경 개선을 하는데요. 그 예로는 일단은 36시간, 36시간 연속 근무를 이걸 축소하겠다라고 밝혔고요. 36시간이면 밤 꼬박 새우고 맞습니다. 또 한나절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잠도 못 잔 채로 정말 날을 꼬박 세워야 되는 그러한 환경도 바꾸겠다라고 했고요. 또 필수 진료과를 중심으로 해서 전공의들에 대한 수련 비용 지원을 더 확대하겠다라고도 밝혔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관의 이제 네트워크를 더 강화해서 공유형 진료 체계를 도입할 방침인데요. 퇴직 교수 등을 포함해서 이 권역 의사 인력 뱅크를 설치를 해서 만약에 지방이라든지 어떤 특정 권역에 이러한 의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가서 이제 진찰을 할 수 있도록 체계화를 할 예정입니다. 네. 자, 의대 정원 확대의 규모. 1,000명은 최소 넘을 것이고 2,000명까지도 갈 수 있다. 자, 이 내용은 또 잠시 후에 더 다뤄보겠습니다. 이 토론회에 참석해서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보고한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의 각오 비장했죠? 뭐 벼랑 끝 완전히 지금 이번에 또 실패하면 진짜로 대한민국은 없을 것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비장한 각오로 지금 가고 있고요. 거기에 또 맞대응해서 대한의사협회는 이거 그 근본적인 거 아니냐?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다. 후속 대책이 같이 가야 된다. 그러니까 조금 더 좀 촘촘하게 시스템적으로 이 부분들이 가는 그런 분야들이 지금 돼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정부의 입장은 굉장히 비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벼랑 끝이라는 표현들이 나왔던 것으로 봐서는 정원 확대에 대해서는 아주 굳건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대한의사협회는 후속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면서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정부는 골든타임이라는 대통령의 말 그리고 이번에 못하면 대한민국이 큰일 난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실무 차관은 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토론회의 상당 부분을 소위 내외산소라 불리는 필수 의료 분야 지원에 할애를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공정한 보상 체계, 의료인에 대한 공정한 보상 체계를 도입하겠습니다. 고위험 진료를 하는 의료진, 또 상시 대기해야 하는 필수 의료진들이 자신의 노력에 상응하는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합니다. 건강보험 적립금을 활용해서 필수 의료에 10조 원 이상을 투입하겠습니다. 네, 이 10조 원은 대부분 지방의사, 지방의료진 살리기 또 필수 의료 분야에 힘을 주는 방향 이쪽으로 투입하겠다는 겁니다. 자, 구체적으로 방향이 나왔죠? 맞습니다. 이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중증 응급 환자에 대해서 수술하거나 처치하거나 그랬을 때 받는 수가를 최대 100% 인상하겠다라고 그러니까 밝혔습니다. 2배까지 늘려주겠다. 맞습니다. 지금 현재 굉장히 좀 열악한 사실 환경이고 그리고 굉장히 좀 응급하면서도 난이도 높은 이러한 환자들에 대해서 직접 의사가 이렇게 수술하거나 처치하는 경우 그만큼 정말 확실한 보상을 해주겠다라는 것으로 읽히고요. 그리고 필수 과목에 대해서 이제 진료를 하는 그런 의료 의사들의 경우에 사실 밤샘 당직을 하면서 대기하는 시간이 굉장히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다라는 고충도 많이 토로를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밤샘 당직을 하는 경우에 대기 시간도 수가에 반영해서 보상을 하겠다. 치료를 안 해도 대기 시간도 넣어준다.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응급한 환자들 경우에 사실은 밤에 정말 대기를 하다가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한 것까지 다 이제 수가에 포함하겠다고 했고요. 그리고 지역 수가제를 도입을 해서요. 지방 병원에 대해 가서 이제 진료라든지 수술을 하는 의사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 수도권 지역이라든지 서울과 비교했을 때 수가를 더 책정해주는 방안도 도입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에는 더 플러스 수가를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밤샘 근무도 시간으로 환산해준다. 자, 의사들 좀 힘이 날 텐데 그 해당 분야 의사분들이요. 어제 토론회에서 나온 계약형 지역 필수 의사제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름이 좀 긴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요거를 이해하시려면 좀 앞에 먼저 나왔던 게 지역 의사제입니다. 그거는 10년 동안 의무 근무를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게 굉장히 이제 우리가 말하는 거주의 자유 그다음에 직업 선택의 자유를 지금 침해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역 의료를 강화하는 부분에서 지역 인재를 대폭 확대해서 의사로 키우는 부분. 그러니까 지금은 지역의대에서 뽑는 게 40%인데 이걸 절반 이상 늘려보겠다 이런 그렇죠. 얘기가 나온 거예요. 네, 뭐 80%까지 지금 올리는 부분부터 하는데 이거는 이제 특이하게 지방의대하고 지자체하고 그다음에 의대생 3자가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근무를 함으로 해서 지역의 어떤 이 인프라를 지킬 수 있는 부분들인데요. 그 극심한 예로 보면은 최근에 5년 동안 의료기관 신규 숫자가 3,240개인데요. 그 중에 70%가 수도권에서만 생겼거든요. 서울, 경기, 인천에 다 몰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소위 말하는 국민 전부가 아주 근본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지역 의사제, 더 나아가서 지금 말하고 있는 지역 필수 의사제, 계약형이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방에까지 서비스를 확충한데 여기에 보면 장학금, 거주비 그리고 교수 임용 우대 등 그러니까 그 지역 국립의대로 이 사람이 가고 싶으면 나중에 우선권을 준다는 거예요. 예, 따라서 특히 또 지역 출신 학생들까지 의무 선발 비율을 정함으로 해서 지역에서 지역 자체가 자생할 수 있는 의료 시스템을 만드는 아주 근본적인 어프로치가 된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런 반면에 요즘 뭐 강남에 건물 하나에 여러 개씩 들어가 있는 병원들 있죠. 바로 돈 잘 벌고 쉽다. 야간 근무 없다. 성형외과, 미용, 성형, 뭐 피부과 이런 겁니다. 이런 분야 의사들에 대한 고삐는 더 바짝 좀 줘야겠다 이런 얘기예요. 맞습니다. 미용을 주로 이제 시술 같은 것을 하는 이러한 피부과 일부 진료에 대해서 간호사도 할 수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사실 미국이라든지 영국, 또 캐나다, 일본 등에서는 간호사가 직접 일부 미용 시술을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톡스 필러는 그런 나라에서는 합법적으로 간호사가 놔요. 맞습니다. 네. 보톡스라든지 필러 시술 같은 경우에는 주사로 이루어지는데 그 부분을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의사가 반드시 하게끔 되어 있지만 하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간호사도 하는 만큼 우리도 간호사가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겠다라고 밝혔고요. 그리고 도수 치료라든지 백내장 수술 같은 경우에 혼합 진료 금지 조치를 적용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 혼합 진료 금지 이해하기 쉽지 않은데 어떤 겁니까? 네, 혼합 진료라는 것은 내가 실손보험의 혜택을 받으면서 건강보험의 혜택까지 함께 받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요. 그것을 금지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만 택해서 받아라. 맞습니다. 네. 사실상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되면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자기 부담금이 굉장히 낮아지게 되고요. 그 자기 부담금마저 실손보험을 통해서 이제 전소를 받다 보니까 사실은 그 부분은 조금 합리적이지 못하다. 그리고 사실은 건강보험 측면에 있어서도 좀 낭비다라는 이제 시각이 적용이 돼서 일단은 실손보험 혜택을 받든지 건강보험 혜택을 받든지 양자택일을 하게끔 바뀝니다. 네, 간호사분들이 놓을 수 있다면 의사들의 뭐 수입원이 상당히 타격을 받고 그렇죠. 하지만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좋은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경쟁이 이렇게 치열하게 되면 사실상 좀 실제 소비자 입장에서의 가격은 좀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뭐 미용 시술을 원하는 소비자에게는 좀 좋은 소식일 수 있겠지만 하지만 의사 입장에서는 경쟁이 워낙 치열해지다 보니까 그러면 정부의 입장은 다른 과를 가라라는 취지로 읽힙니다. 그러니까 성형외과 피부과로만 몰리지 말고 맞죠. 내외산소로 좀 가세요. 그렇죠. 이런 얘기입니다. 자, 무너진 지방 의료를 되살리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도 이 토론회에서 보고가 됐습니다. 어떤 것들이죠? 이거는요, 기본적으로 지금 정부에서 갖고 있는 생각은 디지털 헬스케어를 세계 최고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공유형 진료 체계라든가 낙후지 이동 진료, 왕진이죠. 거기를 가면은 재정 지원을 함으로 해서 같이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소외되는 지역들을 지금 나는 그러니까 없애는 부분이죠. 여러 병원 의사분들이 함께 다니면 그렇죠. 낙후지를 다니면 네.
재정 지원해준다.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지금 사실 우리나라 지금 의사분들이 라이센스를 갖고 계신 분들이 한 14만 명이 되는데 현직으로 지금 일하시는 분은 7만에서 한 8만 정도 된다 그러거든요. 그럼 이제 퇴직 의사분들이 있단 말이죠. 많죠. 그래서 권역 의사들이 인력 뱅크를 구성해서 그것을 활용해서 또 우리 소외된 그런 지역에 갈 수 있는, 특히 소외뿐만 아니라 지역의 인프라를 만드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실 수 있는 인력 뱅크를 운영하는 그런 방안들이 나왔습니다만 전반적으로 하여튼 디지털이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봐서는 굉장히 이 분야와 뭐 통합돼서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만들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서울대 교수를 지내고 또 뭐 이른바 유수한 의대 교수를 서울에서 많이 지낸 분이 시골로 내려가서 보건소 의사로 일하는 경우 존경도 받고 너무 얼마나 나라를 위해 좋겠습니까? 네. 그죠? 아니 이제 의사분들이라는 게 하여튼 어떤 의료 서비스를 주는 부분들이지만 자기 고향에 가서 마지막으로 자기의 이웃과 같이 컸던 분들과 같이 이런 이 의료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부분은 본인으로도 굉장히 뿌듯한 그런 뭐 제도가 이제 구성돼서 운영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병원 없고 산부인과가 아예 없는 시골들, 중소도시들 점점 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서 검사 시절의 수사 경험을 떠올리며 의료인들의 사법 리스크를 확실하게 줄이겠다고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신생아 사망 사건으로 엄청난 의료인들이 수사기관에 불려가서 조사를 받고 또 기소도 당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보상 체계를 좀 강화해서 월급을 올려주고 수당을 줘도 싫다 이겁니다. 의사는 경찰 조사로 어려움을 겪고 정작 피해자는 제대로 보상도 못 받는 이러한 모순된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제도를 전면 개편해서 의사는 소신껏 진료하고 피해자는 두텁게 보상받도록 제도를 만들겠습니다. 요즘 각종 의료 드라마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 경찰이나 검찰에 불려가 수사받느라고 고생하는 의사들 얘기가 많이 나오죠. 소신 있는 진료를 가로막는, 물론 사고를 내면 안 됩니다. 자, 의료 사고에 대한 부담 때문에 의사들이 필수 과목 의료를 기피하는 문제가 많은데 불가항력, 좀 말이 어렵습니다만 정말 어쩔 수 없이 나는 의료 사고에 대해서는 특례법을 만들어서 구제하겠다 이런 얘기죠? 맞습니다.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내용은요. 일단 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보험 또 공제 가입을 전제로 이루어집니다. 보험에 가입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의료사고가 만약에 발생하게 되면 공소제기를 제한하겠다라는 내용이 담기는 것이고요. 네. 만약에 이러한 특별법이 실제로 추진이 돼서 시행이 된다면 의료인들에게는 상당히 굉장히 의료사고에 대한 그런 부담을 완화시켜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분만을 하거나 의료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일부 과들이 있고 또 일부 상황들이 있는데요. 그런 사고에 대해서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자에게 현재 보상금이 한 70% 정도 국가에서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퍼센트를요 100%까지 확대를 해서 사실상 의료사고를 당한 피해자들이 빨리 이렇게 신속하게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내용도 담겼고요. 그리고 소아진료 등에서 발생하는 불강력적인 정말 사고가 있는데 그런 때까지 의사들이 가서 불려가서 조사를 받고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고 그렇다 보면 아무래도 소극적인 진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필수 의료 업무에 대해서는 이렇게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기소를 하는 것에 대해서 아예 이제 면제를 해준다는 면책을 해주는 것에 대해서 검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의사가 진료를 잘해야 되지만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어쩔 수 없는 그 사법적 책임까지 떠안게 되면 점점 진료를 소극적으로 하고 딴 병원 가보세요. 의료 뺑뺑이가 바로 그런 데서도 발생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의료개혁에는 당연히 엄청난 돈이 들죠.
정부에 대한 그 우려가 큰데 어떻게 충당하겠다는 거죠? 이게요, 2028년까지 10조 정도를 지금 투자하는데 일단은 필요 의료 수가에 대해서 일단 집중적으로 인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거는 건강보험에서 재정으로 충당한다는데 일단 보건복지부는 굉장히 자신감을 지금 피력을 했어요. 건보 재정이 최근에 굉장히 좋습니다. 따라서 뭐 3조 이상의 2년간 지금 나오는 돈을 기본으로 해서 충당을 하면 감당 가능하다. 저도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충분히 감당이 가능하고 특히 이런 분야가 이 수가를 올려준다는 게 아까 말씀드린 의료사고 이런 것까지 다 연결이 되는 부분들이고 지역에 가는 것까지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네. 굉장히 신의 한 수까지는 아니겠지만 굉장히 좋은 그런 어프로치가 되지 않겠냐 보여집니다. 네. 자, 이제 세간의 관심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설 연휴 전후 직전이라고 하는 언론들도 있습니다만 발표될 예정인 의대 정원 확대에 쏠려 있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의료 인력을 확충하겠습니다. 전문가의 전망에 따르면 앞으로 10년 후인 2035년에는 15,000명 이상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수급을 고려하여 현장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의대 정원을 충분히 확대하겠습니다. 네. 15,000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이니까 1년에 1,500명씩은 배출되어야 하지 않느냐. 가장 간단한 산수 문제 같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소아청소년과의 경우를 보죠. 올해 상반기 전공의 모집을 했는데 이른바 빅5라 불리는 서울의 5대 병원 3곳이 아예 미달이었네요. 맞습니다. 정말 쏠림 현상이 굉장히 심각하게 느껴지는데요. 우리가 일명 내외산소라고 불리는 과들,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의 경우에는 지원자가 굉장히 좀 줄어서 한적한 모습이었고요. 피한성. 맞습니다. 피한성, 피부과, 안과, 그리고 성형외과의 경우에는 무슨 불야성 같아요. 맞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해서 서로 하겠다고 하는 굉장히 경쟁이 치열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좀 체감이 되실 것 같은데요. 소아청소년과의 지원율 25.9%라면 네. 성형외과의 지원율은 165.8%고요. 얼마요? 165.8%. 8배네요, 정원에. 맞습니다. 그리고 산부인과 지원율이 67.4%라고 하면요. 피부과 지원율은요. 143.1%나 정말 큰 그것도 차이가 한 납니다. 2.5배.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러한 쏠림 현상을 없애는 것이 정말 시급한 과제로 느껴지는데요. 우리가 일명 생명에 직결된다, 바이털과라고 꼽히는 심장혈관 흉부외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등도 지원자가 줄어서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곳이 허다하다라고 합니다. 바이털과에 견져서 비급여 항목이 많은 그리고 고수익을 쉽게 올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그러한 일명 피한성이라든지 아니면 정신과, 정형외과, 영상의학과 같은 경우에는 또 굉장히 붐비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 주요 상급 병원들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심각성을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의료 수가라든지 여러 다양한 조정을 통해서 이런 균형을 맞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그 유명한 의료 드라마 중에 슬의생이라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가 보면은 내외산소가 주인공이거든요. 그 내외산소 의사들 멋지고 고생하고 앞으로 의료 드라마도 좀 그런 쪽으로 이분들이 잘 사는 모습도 좀 보여주고 맞습니다. 피한성은 안 나옵니다. 돈 많이 버는데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자, 어제 토론회에서 보건복지부가 밝힌 의대 입학 정원 이 증원의 규모 최소한 1,000명 이상, 많게는 2,000명까지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최 원장님, 어느 정도로 보세요? 이거 뜨거운 감자가 됐고요. 앞으로 이제 의료 특별 개혁 특위 대통령 직속입니다. 거기서 이제 이것을 숫자를 가는데 한 1,500명 안팎으로 됩니다. 지금 2006년 이후에 지금 18년째 3,058명으로 지금 바뀌어 있거든요. 근데 이러면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굉장히 모자른 부분들이 있는데 또 이것의 한 면은 뭐냐면은 2047년이 되면 우리 인구가 많이 줄고 있잖아요. 예. 23년 뒤입니까? 예. 그때는 의사가 남아돕니다. 또. 아,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이거는 예민한 문제고 특히 또 이 현장에 있는 분들하고 굉장히 많은 토론을 해야지만 되는 부분들인데 일단 우리가 2047년까지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네. 지금 생명이라는 게 오늘 내일인데 그래서 굉장히 좋은 이
그러니까 다 같이 합시다 이런 부분들이 뭐 나오기는 굉장히 난망입니다만은 그래도 의사협회와 많은 얘기, 그다음 특히 의료개혁특위에서 나오는 아주 미래를 바라보는 그런 해안들이 나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23, 4년 뒤에 의사가 모자란다는 얘기를 믿고 네. 가기에는 우리 의료 현실이 너무 지금 절박하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시스템적으로 그다음에 또 민간에서 들어오는 그 의사들의 얘기들을 지금 계속 담아줘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좋은 게 뭐냐면 의사 수는 작은데요. MRI나 CT 이런 것들은 세계 최고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겹쳐지는 해안들이 나와야 될 그런 시간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다음 주부터 설 연휴 전후에 나올 의대 정원 규모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봐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주제로 가죠. 자, 설 연휴 이제 꼭 엿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전통주가 처음으로 포함된 윤 대통령의 설 선물이 공개됐고 정부는 대대적인 여행 지원 선물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푸른 용의해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서울시는 박정희 대통령의 새해 선물을 불우한 이웃에 전달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각계각층의 시민들에게 보낸 설 선물이 공개됐습니다. 차례용 술이 처음으로 포함이 됐네요. 맞습니다. 이 대통령의 신년 선물, 설 선물은 굉장히 좀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이번에는요, 전통주 산업을 활성화하고 또 지역 특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보시는 것처럼 차례용 백일주, 그리고 유자청, 잣, 소고기, 육포 등으로 구성을 했는데요. 다 지역 특산물입니다. 그러니까 공주는 충남이고요. 네. 공주 백주. 고흥은 전남. 가평은 뭐 강원도. 네. 예. 그리고 가평은 경기도죠. 경기도, 강원도. 횡성은 강원도. 네. 이 네 맞습니다. 지역을 다 나눴습니다. 맞습니다. 지역별 특산물을 저렇게 모아서 선물 세트를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이번 선물의 경우에는 굉장히 좀 환경 문제도 큰 화두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선물이라고 하면 뭔가 굉장히 거창하게 포장을 하고 불필요한 플라스틱이라든지 많이 이제 넣어서 포장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불필요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굉장히 포장도 간소화했고요. 그렇네요. 보니까. 다 재활용이 가능한 이 포장재를 사용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네. 작년에 별세한 윤 대통령의 부친 고 윤기중 전 연세대 교수와의 인연이 이 공주 백주 선물에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인 거죠? 이게 설 선물은요 항상 통치 철학과 국민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고 윤기중 교수가 항상 윤석열 대통령께 내린 이 교훈이 뭐냐면 국민을 제1의 관점에서 보고 살펴라 이거였거든요. 그 뜻이 담겨 있고 지금 이제 작년 8월달에 이제 작고를 하셨기 때문에 또 부모에 대한 그런 뭐 그리움도 지금 뭐 묻어나겠습니다만은 이 부분이야말로 이제 다스리고 새롭게 마음을 다시 아버지의 유언 같은 그런 국민을 제1의 관점에서 보겠다는 각오를 다지는 듯한 그런 모습들을 지금 뭐 남기는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선물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윤 대통령의 명절 선물은 취임 후 이번이 네 번째가 됩니다. 계절 그리고 당시의 여러 상황을 반영하는 지역 특산물들이 이제 그때그때 담긴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2022년 추석부터 해서 2023년 설 계속해서 의미를 담아서 저렇게 선물 세트를 구성을 하는데요. 취임 후의 첫 추석 때는요. 홍삼 양갱, 맛
납밤, 그리고 매실청, 또 오미자청, 대추 칩을 담아서 선물 세트를 구성을 했고요. 네. 작년 설에는요, 삼색 떡국떡이 담긴 특산물 8종 세트를 저렇게 만들었습니다. 삼색 떡국 떡이었죠, 그때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추석, 2023년 추석 같은 경우에는요, 또 각 지역의 특산물로 만든 6종 전통 양념 세트로 저렇게 선물 세트를 구성했는데요. 사실 이제 선물 세트를 구성하면서 지난해와 또 다르면서 그리고 각 지역의 특산물도 담아야 되니까 이거 선물 세트 구성하는 것도 참 큰일이겠다라는 생각도 사실 드는데요. 네네. 지난번에는 이제 양념 세트였다면 이번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백주라든지 아니면 유자청이라든지 정말 겹치는 제품 하나 없이 이렇게 선물 세트를 구성을 했습니다. 네. 이 설 선물 세트나 추석 선물 세트를 대통령실이 만들 때 고심이 참 많다고 합니다. 지역 분배도 잘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그 농민들 수산물의 어떤 그런 여러 상황 이런 것들이 고루 반영이 돼야 하니까요. 역대 대통령들의 명절 선물은 어땠는지 살펴보죠. 지금으로부터 60년 전인 1964년도 갑진년 푸른 용의 해였습니다. 이게 60년 만에 돌아오거든요. 당시 대통령 아시는 대로 박정희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때의 설맞이 풍경을 돌아보겠습니다. 보다 힘찬 발전을 위해 몸부림치는 조국의 역사를 아루새기며 1964년에 새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올해 갑진년은 이른바 용의 해인데 용꿈을 꾸면 만사가 형통하듯이 우리나라의 보람찬 번영이 싹트기를 빌어맞지 않습니다. 희망에 찬 새아침을 맞는 청와대에서 박정희 대통령 내외부는 KBS 합창단 어린이들의 세배를 받았으며 이어서 산부 요인과 외국 사절을 비롯해서 각군 장성, 전직 강요와 기관장, 그리고 일반 하례객들의 정중한 세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따뜻한 낙수를 나누는 박정희 대통령은 새해엔 소원 성취하십시오 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정일구원 전 국무총리의 모습도 보이고 그때 태어난 분이 이제 올해 환갑입니다. 자, 여기서 역대 대통령들의 설 선물 목록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선물 대신에 격려금을 줬었고 김영삼 전 대통령 유명한 고향 거제산 멸치를 줬었죠? 저 멸치가요. 3천에서 많을 때는 5천 상자까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멸치만 5천 상자. 네, 멸치. 그래서 가격이 왔다 갔다 할 정도였고요. 뭐 박정희 대통령 보시면은 뭐 담배는 군장병, 그다음에 해외 근로자들을 굉장히 아끼시는 마음들이 있었고요. 그때는 신문도 넣어서 이 신문집배원이나 맞습니다. 광부들에게도 네일을 선물했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전두환 대통령께서는 이제 이런 직접적으로 어려운 분들한테 방한 외투나 네일 같은 걸 주셨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노태우 대통령 격려금 위주로 갖고 김영삼 대통령은 이제 자기 고장에서 나는 부분들을 했고요. 그 맥락에서는 이제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신안, 전남 신안에 예, 김, 한과 녹차 이런 것들을 지금 했기 때문에 이제 자기의 고향의 어떤 맛들을 이제 선전하고 그래서 당시에는요. 저기에 포함되려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노력을 했어요. 로비전도 치열했다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하는데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는 그때 그때 이제 네. 술이 들어갑니다. 네, 술이 이제 들어가고 지역 안배라는 화합 차원에서 갔고요. 그러다가 바로 이제 이명박 대통령 때는 종교적인 이유 등등을 보면서 술이 빠집니다. 네. 근데 당시에 재밌었던 건 MP3가 들어가요. MP3 전자제품이죠. 전자제품이 들어가고 전동주는 제외됐습니다. 특히 또 그때 쌀 시장이 개방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쌀 가공품을 많이 포함을 했고요. 박근혜 대통령은 굉장히 낮춰서 3가지 정도를 하는 그리고 대상의 맞춤형 선물들을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으로 넘어오면서 지역 특산품 5, 6종 다시 화합의 메시지를 담는 그런 부분들이 가면서 또 전통주도 새롭게 복원이 된 그런 특징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돈만 준 대통령이 있었고 그렇습니다. 멸치 하나만으로 해서 그 멸치의 그 해의 작황과 가격을 좌우했다라는 그럼요. YS표 멸치. 네. 그리고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네. 때부터는 이게 이제 지역 특산물을 모아가 그때부터 시작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갖고 이거 사실 뭐 저도 이거 고를 때 뭐 잠깐 뭐 참여한 적이 있는데요. 일단은요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스토리가 있어야 되고 몇 대에 걸친 장인 정도는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네. 그게 아니면
청년 농부, 뭐 특별한 어떤 이 사회 구성원이 되시는 분들 뭔가 격려하는 그러니까 점에서요. 특이한 그만의 스토리가 있는 분이 만든 거여야 그렇습니다. 돼요. 그래서 저런 것들이 받으면 뿌듯하고 그런 메시지들을 되새기는 그 과정들이 참으로 좋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요즘에는 저걸 받자마자 중고 사이트, 무슨 뭐 당땡 사이트 같은 데 내놔가지고 무리를 빚기도 하는데 이게 또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런 일이 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의 설 선물은 유력 인사들에게만 가는 게 아니죠. 사회 원로, 제복 입은 영웅들, 사회 배려 계층들도 대통령의 손글씨 편지와 함께 이 선물 세트를 받았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설 선물 세트다, 명절 선물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뭐 각계 유력 인사만 받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요, 국가와 사회 발전을 위해서 헌신한 각계의 원로라든지 아니면 제복 영웅과 이 유가족 및 사회 배려 계층 등 각계 정말 인사들에게 이렇게 선물 세트를 전달을 하고, 물론 이제 손글씨 편지까지 메시지를 담아서 함께 전달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올해도 이웃에 대한 사랑의 배려, 또 따뜻한 나눔의 문화가 확산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특히 이 사회에 헌신해온 나눔 실천 대상자 등을 선정을 해서 선물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생존해 있는 전직 대통령들에게도 설 선물을 전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도 보냈고,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과는 오늘 오전에 72번째 생일을 맞는 축하 전화를 직접 했다고 하는데 어떤 대화가 오갔나요? 일단 뭐 생일을 축하하는 전화뿐만 아니라 이제 2월 2일이라는 그러니까 계절적인 부분들이 이제 새해를 맞는 부분들이 있어서 건강하시라 하는데, 이제 뭐 건강하시라 그러면 술은 넣지 못하니까 네. 아카시아 꿀을 넣어서 이제 드렸고요. 계속적으로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의 어떤 교류 관계 이런 것들을 회복해가는 부분들이 있고요. 지금 요번에는 뭐 대통령 얘기만 했지만 이제 대통령 이제 돌아가신 분들은 또 영부인께 선물을 보내는 그런 배려까지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고록 내셨다고 하고 네. 대구에서 북 콘서트 콘서트도 한다고, 예. 하신다고 들었다. 잘 하시라 하니까 대통령 네 분도 설 명절 잘 쉬시라. 어떻게 그런 것까지 챙겨주시냐 이런 대화가 오갔다고요. 네, 덕담이 이렇게 뭐 우리 사회에 이런 원로들께서 나누시면서 화합과 그다음에 격려와 그다음에 전진을 위한 약속들을 해주시는 것들은 굉장히 저희들에게 힘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1월 23일이 71번째 생일을 맞은 문 전 대통령 네. 생일이었는데 그때도 꽃바구니를 보냈다고. 보냈죠. 예. 그때도 꽃바구니 이제 보내면서 축하의 말씀. 그러니까 일단은 나라가 잘 되려면 위에 우리 사회를 끝과는 지도층에서 굉장히 화합을 하는 모습을 먼저 보여주셔야 되는데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는 굉장히 아름다운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주제로 갑니다. 설 연휴를 눈앞에 둔 오는 7일부터 이른바 숙박 세일 페스타가 시작이 됩니다. 이게 외국말이긴 한데 페스티벌이라는 뜻이죠. 이게 어떤 행사인가요? 숙박 세일 페스타는요, 일단은 내가 숙박 국내 여행을 할 때 숙박비를 할인받고 이제 숙박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국내에 각 지역을 이제 돌아다니면서 내가 만약에 이제 숙박 시설을 이용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쿠폰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내가 굉장히 평소보다는 저렴하게 이렇게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의 주관으로 사실 매해 이렇게 페스타가 진행이 되어 오고 있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규모라든지 내용을 또 대폭 확대한다고 합니다. 네. 자, 구체적인 내용이 여러분 필요하시겠습니다.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될 텐데 이 문체부하고 한국관광공사가 함께하는 거죠? 예, 함께 하면서 일단은 이것을 담당하는 매체를 소개를 드리자면은 야놀자라든가 여기 어때 G마켓에서 다른 게 아닙니다. 선착순입니다. 먼저 가야 돼요? 네. 7일 날 오전 10시부터이기 때문에 열리자마자? 예, 굉장히 지금 광크를 하셔야 될 부분들이 있고요. 1인 1매에 지금 9만 장 정도가 지금 배포되는 과정이고요. 네. 근데 기간에 좀 제한이 있습니다. 2월 25일까지 쓰셔야 되고요. 무한정 쓰면 안 되고 빨리 쓰시라. 네, 수도권에서 또 못 쓰십니다. 그런데 전체 포함은 뭐 호텔, 뭐 리조트 이런 데 다 쓰실 수가 있는데요. 어떤 혜택이냐면
5만 원을 넘는 숙박비에 대해서는 3만 원이 할인이 되는 그런 과정이 있고요. 아니 3만 5천 원짜리 3만 원 할인해 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대상을 보면은 3만 개의 숙박 상품에 이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거 뭐 처음 하는 건 아니거든요. 과거에도 한 160%에서 200% 정도의 이런 여행 그런 증폭이 있었기 때문에 수도권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네, 절대 안 됩니다. 근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수도권 안 되고요. 그다음에 사실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또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후속타가 또 지금 준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올 한 해만 이런 할인 쿠폰이 무려 45만 장이나 발급된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국내 여행을 많이 가나? 요즘 다 무슨 일본이다, 베트남 많이 가시는데 국내 여행도 다시 활성화되고 있다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국내 여행을 희망하는 그 횟수가 계산을 해보면 한 9회 정도 지난해 숙박 이 페스타를 이용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물어봤을 때 집계가 됐습니다. 거의 뭐 1.5달에 한 번이네요. 맞습니다. 굉장히 자주 국내 여행이다 보니까 사실 부담 없이 이용을 할 수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나는 올해 2024년에는 9번 이렇게 국내 여행을 다니고 싶다라는 응답자가 굉장히 많았고요. 응답자의 89%는 사실 국내 여행에 내가 지난해 쓴 돈과 비슷하게 내가 올해에도 그런 수준으로 쓰고 싶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가장 그러면 어디를 여행을 가장 많이 하고 싶으냐라고 했더니 강원과 제주, 또 부산, 전남 순으로 이렇게 응답률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올해는 돈을 얼마나 쓰실 거예요 하니까 작년만큼은 쓰겠다. 그리고 그렇죠. 그보다 더 많이 쓰겠다가 합치면은 거의 뭐 얼마입니까? 90% 가까이 되네요. 맞습니다. 그만큼 이 국내 여행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것은 또 여행 산업이라든지 아니면 또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 대해서 이렇게 숙박 쿠폰을 쓸 수 있다 보니까 많이 이제 우리 지방들을 여행을 다니면서 돈을 쓰는 뭔가 소비의 활성화의 효과도 누려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제 9번 정도 가고 돈도 뭐 90% 가까이 갔거나 더 많이 쓰겠다. 뭐 이렇게 하고 강원도, 제주도, 부산, 전남 순으로 쓰겠다. 이런 얘기 조사가 됐는데 자, 이렇게 지원한 할인 쿠폰이 그 목표였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실제로 이룬 그 효과가 나왔다죠. 그럼요. 뭐 이거는 굉장히 지금 마중물이 돼서 2023년도에 지금 보시다시피 160만이 지금 신규로 국내 여행국 수가 갔고요. 갔다 오면 너무 좋지 않습니까? 따라서 저렇게 계획이 없던 뭐 다고 또 다시 하겠다 뭐 등등이 나는데 잘 보시면요. 동반 뭐 인원이 거의 이제 3명에 가까워지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가는데요. 혼자 가는 게 아니라 가족 단위로 가는 거예요. 네. 저기를 우리가 객단가 그러니까 1인당 쓰는 돈을 보면 1일에 8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하루에 30만 원 정도를 쓰니까 얼마나 많은 지역 경제 활성화가 됐는지는 여러분들이 미로 짐작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응답자의 54% 할인 쿠폰 프로모션으로 국내 여행을 가겠다고 했고 46%가 이런 프로모션을 통해 처음으로 국내 여행을 가봤다. 이것도 효과가 난 거예요. 굉장히 효과나죠. 왜냐하면 뭐 또 사실 우리가 광풍처럼 해외여행이 유행했지만 국내에 갈 데가 너무 많거든요. 거기에 어떤 이런 마중물들이 나오는 부분들은 굉장히 좋아 보이고요. 또 사실 한국보다 뭐 외국에 가서 즐기시는 부분이 뭐 나을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한국에 갈 데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기 저 얼음구덩이를 워낙 많이 파놔가지고요. 저기 갔다가 빠지는 사고까지 날 정도라니까. 예.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제 방학철을 맞이하고 이럴 때 여러분 잘 활용을 하셔갖고 국내 아름다운 금수강산 한번 둘러보시는 좋은 기회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 많은 이런 국내 여행객들이 정부가 지원해준 돈에 얼마를 과연 썼을까? 그 결과도 나왔죠. 맞습니다. 무려 11배의 경제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사실 평균적으로 한 번의 여행에
지원하는 그 금액을 보면 3.6만 원 정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행객들이 실제 가서는 39.5만 원가량을 소비를 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 11배 정도 실제 쿠폰 적용 금액보다 내가 지원받은 것보다 더 소비를 했다. 네. 그만큼 경제 효과가 창출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참여자의 동반 인원을 포함해서 약 300만 명의 관광객 유치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300만 명. 맞습니다. 이게 작년에 이제 집계다 보니까 사실은 올해에는 더 이제 여행 소비가 심리가 더 이제 커진 상황에서는 더 큰 유치의 효과를 또 누려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만큼 내가 10배 가까운 돈을 쓰고 이제 돌아오다 보니까 지역 경제 활성화에 또 큰 도움이 된다라는 시각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3만 원 쿠폰을 주고 이렇게 했더니 부메랑이라고 그러잖아요. 돌아오는데 그 부메랑이 올 때 보니까 엄청 커져 있더라. 맞습니다. 그런 얘기가 되네요. 그렇죠. 네. 자, 끝으로 아까 이게 다가 아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자, 이달 말 2월 말부터 3월에도 이런 숙박 세일 페스타가 추가로 준비가 돼 있는데 그건 뭐 또 이걸 제하는 게 아니라 새로 그렇죠. 해준다는 이거 뭐 거죠. 더 돼서 더 거기서 할인 쿠폰도 2월 27일부터 3월 30일까지 3월은 여행 가는 달입니다. 많이 저걸 해주고 숙박 세일 페스타고요. 요거는 어떻게 접속을 하시냐면요. 바로 전담 콜센터 전화가 뜹니다. 거기에 전화를 하시면 이거는 아까처럼 뭐 9만 명의 이 한계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많이 활용하시고요. 제일 많이 가는데 정해갖고 우리 박성규 앵커랑 가서 한번 토크쇼 한번 할까요? 아, 좋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데 가실 때 사람들이 이제 지금 그 바가지 상술이 이건 뭐 제주도가 요즘 네. 아주 좀 그런 허된 그 역풍을 맞고 있다는데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길게 여러분 장사하시는 분들께 지금 어려운 거는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만은 관광이라는 것은 마음을 갖고 갔다가 마음을 아름답게 해서 갖고 오는 그런 여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만 참으시고 길게 보시고 여행지라는 관광 상품은 한 번에 소비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 번 갑니다. 네. 마음을 가지고 갔다 마음을 주고 온다는 그 여로 아주 멋진 말씀이고요. 요즘 MZ세대 마음의 상처라고 그러죠. 마상 한 번 입으면 절대 안 옵니다. 예. 그 점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최양호 기업정책연구원장,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금요일 정책의 이슈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말과 휴일 행복하고 또 건강하게 보내십시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정오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